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기일이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싶습니다.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데 이진우 수방사, 여인영 방첩사,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3명에 대한 건데 지금은 홍장원이 진행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홍장원까지는 아직은 제대로 보도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는 못 가고 일단 오늘 증인신문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방사가 국회에 들어왔어요. 국회에 들어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 바깥 뭐라고 하죠? 담장이라고 하죠. 사실상 사람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 야트마한 담. 그게 있고요. 그건 국회 주변 쭉 둘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2km 가까이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되는 담장이 쭉 있고요. 그리고 국회 안에 들어가면 의원회관이 있고 국회 본청이 있습니다. 본청 안에 들어가는 걸 통상 우리가 국회로 들어간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본청을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작전을 한 게 수방사도 작전하는 사람 중에 한 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를 증인으로 부른 건 청구인 측, 즉 국회 측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진우는 본인도 이 탄핵 심판 말고 본인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와 관계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은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 몇 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등에 관한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거죠. 특수본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한 그 공소장이 약 한 100여 페이지가 되는데 거기 보면 수사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수사 기록에 주요한 내용들을 쭉 해놓고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꾸며놓은 한 1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소 측이 써놓은 공소장의 내용들은 전부 다 팩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팩트를 다퉈야 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다시 증언을 하거나 증거들과 검증을 해봐서 확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나왔던 수사 기록 그리고 공소장에 나왔던 내용들과 증언이 재판정에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권은 재판정에서 하는 증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하는 증언도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술과 달리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전제 조건으로 깔고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진우 수방사와 관계된 오늘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이 출동했을 때 국회로 수방사가 출동했을 때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막고 의결 못하게 하라는 지시받은 바 있나? 그러니까 없다.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부분의 질문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 그러니까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그렇지 않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다, 없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진우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그 관점에서 진술이 오염을 스스로 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근데 사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봉쇄하라는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공소장에 나오는
특수본의 수사 내용에 나오는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회 측, 참고인 측이 또 물어봅니다. 계엄이 해제됐어도 두세 번 선포함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약간 민감하게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참고인 측이 질문한 그 내용 때문이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삼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달라서 제 기억이 없는 내용이 엄청 많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다. 기억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소장,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 본인에 대한 공소장은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4인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는 나옵니다. 6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역시 또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답변 드리지 않겠다.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많다. 왜 수사할 때는 다 말하더니 왜 말 안 하냐 그랬더니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많다.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냐. 사실은 검찰 수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거냐 하니까 조사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검찰이 뭔가 증거를 내놓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에 가서 한 진술 조서, 본인이 서명한 진술 조서일 겁니다. 진술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보다는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들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4인 1조가 돼서 매갖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체포 이런 것들을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진우 본인의 죄를 경감하려는 의지도 있겠고 검찰 수사에서 왜곡된 부분들이 앞으로 슬슬 하나씩 밝혀질 전조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뒤에 진행된 과정들이 뭐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 문제적인 소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됐던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닌 거니까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 중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거짓인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믿을 건 아니고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동만을 가지고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 내용을 다 이제 증인신문을 양측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국회 측이 부른 거기 때문에 청구인 측이 불렀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본인의 발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말은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의 취지는 신문이라면 여기 증인신문입니다. 군 10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흉기도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때 흉기라 하면 군인들이 휴대하는 흉기가 뭡니까? 무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흉기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군인들이 휴대하는 건 흉기가 아니고
무기입니다. 군인들 보고 그거 흉기라고 하면 군인들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흉기도 휴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볼 때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신문으로부터 나온 거는 겨우 10대 명 정도가 국회에 들어갔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다. 이거다. 그러니까 근데 국회 경내에는 이때 국회 경내라 하면 아마 국회 본관을 말하는 건지 담장 안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내에는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당 본관도 7층짜리 건물이어서 안에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 수백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이 있었을 겁니다. 본관 건물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 특전사 요원들도 소화기 공격을 받고 나왔다. 이때 소화기는 군인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소형 화기, 소총 같은 거, 소총이나 권총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그 보좌진들이나 국회 그 사람들이 불 끄는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그 국회 직원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의 소화기 분사 그거를 맞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쫓겨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당 본관 안에 겨우 10대 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체포를 지시를 한들 체포가 되겠냐, 체포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식의 근거에서 본다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본관 7층짜리 건물인 국회 본청,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본회의를 하는 그리고 수많은 10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국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국회 본관 안에는 1000명이 뭡니까? 한 2000명 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열 몇 명으로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건 아닌 것 같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빠진 부분은 뭐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진우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뭐냐면 옛날로 치면 기무사입니다. 헌병이죠, 헌병. 누군가를 체포하는 거, 단속하는 거 이런 것들 군인의 경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군인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수갑이 있겠죠. 체포를 해야 되니까 수갑 그리고 포승줄 묶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에 출동했는데 왜 수갑하고 포승줄 갖고 왔냐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헌병 비슷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방첩사령관과 관계된 쟁점은 그겁니다. 이게 질문이 나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답하지 않겠다. 받은 거죠, 사실. 체포 명단을 받은 것 같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조청장이라면 경찰청장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입니다. 즉 경찰청장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통화를 통해서 일정 수의 특정인들에 대한 이름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통화 기록도 있겠죠.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조청장에게 협조 요청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팩트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건 겁니다. 경찰청장과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했고 통화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의 위치 파악 협조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누구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기억은 조청장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거는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 가짜뉴스가 아니고 백은영님, 제가 지금 불러드린 여기서 해준 거는 그 최소한 탄핵 심판에서 발언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가 일단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국정원 차장, 홍 차장에 대한 그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차장에 대한 건 뭐 내일이나 다른 시간에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를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해보자면 첫 번째 드는 느낌은 그겁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겠다. 애초에 계획된 시간보다 훨씬 벌써 길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길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고 내가 재판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증언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을 사실로 확인해 주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증인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래서 아마 추가 증인을 또 요청을 한 것 같죠. 아마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도 이런 식이면 증인들이나 증거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이 더 길어져도 이상할 건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신문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협조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 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더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들에 되게 그 은유적인 호수 위에 뜬 달이라는 은유적인 표현도 쓰네요. 이건 아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리적인 여유까지는 아니겠고 되게 정신을 되게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단순히 법정에서의 다툼, 그러니까 심판정에서의 다툼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언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계산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 쉽게 끝날 수 있는 재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그 5차 변론기일을 본 제 느낌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원래 2월 달 안에 증인신문을 다 끝내고 후루룩 빨리 해서 3월의 어느 시점에 전국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게 문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소 측의 의지일 수는 있는데, 그 의지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처한 여러 가지 난국, 사면 초과죠. 이것까지 여기에 더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매우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심리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심리를 진행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몇 번의 기일이 더 잡힌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게 이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번 더 잡는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더 끌어지겠습니까? 한 1, 2주, 2, 3주가 더 끌어진다고 해도 더 튼튼하게 심리를 해서 수긍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거죠. 예, 저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